오후 2시에 도서관은 고요했다. 햇살이 먼지를 품은 공기 사이로 비스듬히 스며들어 책장들 사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서준호는 신문을 접어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항만에서 퇴직한 지 벌써 3년째 이곳 작은 동네 도서관이 그의 유일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준호야.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준호는 몸을 돌렸다. 장태식이 활짝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여전히 씩씩한 걸음걸이에 밝은 표정이었지만 준호의 얼굴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스쳤다. 태식이. 오랜만이네. 그러게 몇 년 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나 했는데 여기서 만날 줄이야. 태식은 준호 맞은편에 앉으며 여전한 친근함을 내비쳤다. 퇴직하고 많이 한가해졌지. 준호는 애써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 아, 그래. 태식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런데 신기한 인연이라고 할까. 내 아들이 요즘 내 조카랑 친하다더라. 준호의 손이 신문을 움켜쥐었다. 조카? 응, 소연이. 우리 혜정이 딸 말이야. 태식은 무심한 듯 말했지만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대학생들끼리 뭔가 진지한가 봐. 결혼 얘기까지 나온다니까. 윤혜정. 그 이름이 준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오래 봉인해둔 기억들이 갑작스럽게 되살아났다. 항만의 하역장, 쏟아져 내린 컨테이너들, 비명소리와 피비린내. 그리고 관리 사무실에서 차갑게 서류에 서명하던 혜정의 모습. 준호야, 괜찮아? 태식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준호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바라보았다. 아, 시간이 좀 늦었네. 민우가 저녁에 온다고 했거든. 그래. 그럼 나도 가봐야겠다. 태식은 일어서며 머뭇거렸다. 준호야, 우리. 옛날 일은 다 옛날 일이잖아. 애들은 애들대로 살아가는 거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며 도서관을 나서자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마치 피처럼 번져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민우가 장소영과 윤혜정의 딸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 그 아이는 죄가 없었지만 혜정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날의 배신이 동료들의 죽음이 다시 현실로 밀려와 그의 가슴을 조여왔다. 현관문을 열며 준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잔혹한 농담이었다. 대학교 캠퍼스의 벤치에서 서민우는 장소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3월의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정말 괜찮을까? 소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 부모님들도 이해해 주실 거야. 민우가 소연의 머리카락에 붙은 꽃잎을 떼어주며 말했다. 3년 동안 사귀었는데 이제 졸업도 했으니까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지. 두 사람은 대학 연극 동아리 푸른 무대에서 처음 만났다. 민우는 조명을 담당했고 소연은 주연 배우였다. 첫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 연습 중에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그 후 3년 동안 캠퍼스의 모든 계절을 함께 보냈다. 우리 엄마는 어떨까? 소연이 민우의 손을 더 꽉 잡았다. 항상 바쁘셔서. 그리고 아빠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지시거든. 우리 아버지도 비슷해. 과거 얘기는 절대 안 하시고. 민우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뭔가 무거운 게 있으신 것 같긴 한데. 그날 저녁 민우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준호의 수저든 손이 멈췄다. 누구냐? 장소연이라고. 연극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장소연? 준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성이 장씨냐? 네. 어머니 성을 따라서. 민우가 이상하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어머니 이름이 뭐냐? 윤혜정이요. 혹시 아세요?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수저가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한편 소연도 어머니 혜정에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누구니? 혜정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서민호야. 항만에서 일하셨던 분 아들인데. 혜정의 얼굴에서 순간 피가 빠졌다.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다. 서민호. 아버지 성함이. 서준호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혜정은 가슴을 짚으며 벽에 기대었다.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준호의 분노에 찬 눈빛, 동료들의 원망, 그리고 자신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침묵. 엄마? 소연이 걱정스럽게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아니야. 괜찮다. 혜정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며 말했다. 그런데 소연아, 그 지방과는 좀 어려울 것 같구나. 왜요? 민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그게 아니야. 혜정의 목소리가 잠겼다. 엄마와 그 집 아버지 사이에 예전에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집에서 두 젊은이는 부모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고 있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과거의 그림자가 이미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우와 소연은 전화로 서로의 상황을 공유했다. 이상해, 소연아. 우리 아버지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 우리 엄마도 그래.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괜찮잖아. 부모님들이 뭔 일이 있으셨든. 그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전화 너머로 소연의 작은 한숨이 들렸다. 그럼 좋겠는데. 20년 전 부산항 제3부두. 여름 장마가 끝나고 다시 시작된 작업 현장은 후텁지근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바삐 움직이며 컨테이너들을 옮겨 싣고 있었다. 서준호는 안전모에 고인 땀을 닦으며 동료들과 함께 하역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 조심해. 로프 상태 확인했어. 준호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때였다. 크레인에 매달린 20톤짜리 컨테이너를 고정하던 와이어 로프가 끊어졌다. 금속이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거대한 철 덩어리가 작업 현장으로 떨어졌다. 피해. 비명과 함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컨테이너는 부두 바닥을 강타하며 산산이 부서졌고 그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준호는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동료 3명이 쓰러져 있었다. 그중 김대호는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의식을 잃었고 박민재는 다리가 부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준호는 피투성이가 된 동료들을 부축하며 병원으로 실어 날랐다. 하지만 김대호는 이틀 후 끝내 깨어나지 못했고 박민재는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아야 했다. 사고 일주일 후 회사 관리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것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 부두의 일상이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차가웠다. 로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회사에서 예산을 줄인다고 안전점검 주기를 연장했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안전수칙 위반이에요. 관리부장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서주임, 말 조심해. 아직 조사 중이야. 조사요? 뭘 더 조사합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대호 형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있었다고요. 그때 관리 사무실 한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윤혜정이 고개를 들었다. 갓 입사한 지 1년 된 그녀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준호와는 몇 번 업무상 대화를 나눈 정도였지만 성실하고 원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관리부장이 혜정을 바라보았다. 윤대리, 안전점검 예산 삭감 관련 서류 좀 가져와 봐.
혜정의 손이 잠시 떨렸다. 그 서류들에는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점검 주기를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준호의 말이 맞았다. 윤대리, 관리부장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섞여 있었다. 혜정은 서류 뭉치를 들고 망설였다. 그 순간 머릿속에 집에서 기다리는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와 당뇨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스쳤다. 남동생 태식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가족의 생계는 온전히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윤대리, 혹시 그 서류들 어디 갔지? 못 찾겠어? 관리부장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혜정은 준호의 간절한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찾을 수 없네요. 아마 다른 서류들과 섞여서.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정을 바라보았다. 윤대리님, 분명히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혜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후 회사는 작업자 부주의로 사고 원인을 결론지었다. 준호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해고당했다. 동료들의 가족들은 최소한의 보상금만 받고 조용히 물러나야 했다. 혜정은 그날 이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준호의 배신감에 찬 눈빛, 동료들의 원망스러운 시선, 그리고 자신이 지켜내려 했던 가족의 안전. 모든 것이 뒤엉켜 그녀의 가슴을 조여왔다. 20년이 흘렀지만 그 진실은 여전히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하나는 배신당한 분노로, 다른 하나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에 대한 죄책감으로. 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실은 시험 기간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조용했다. 민우와 소연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 부모에게 결혼 의사를 밝힌 후 두 집 모두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를 나눈 뒤였다. 어젯밤에 아버지랑 다시 얘기해봤어. 민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어머니 이름만 들어도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야. 소연이 연필을 돌리며 답했다. 아버지 얘기는 절대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그 집안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 민우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우리잖아. 그때 옆 테이블에서 공부하던 연극 동아리 후배 지혜가 다가왔다. 선배들 무슨 걱정 있어요? 표정이 너무 어두운데. 민우와 소연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지혜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다 있네요. 하지만 선배님들, 부모님들이 뭔 일이 있으셨든 그건 선배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소연이 머뭇거렸다. 제 친구 중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지혜가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말했다. 부모님들끼리 사업상 다툼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더 단단해졌거든요. 우리는 다르게 살겠다고 하면서요. 민우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다. 정말? 네. 과거는 부모 세대의 것이지 선배님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선배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라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날 저녁 민우는 아버지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다. 아버지, 소연이네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준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다. 민우야. 준호의 목소리는 쉬었다. 어떤 일들은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와 그분 사이의 일이잖아요. 저와 소연이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다고?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그 집 사람과 결혼한다면 나는 그 여자를 며느리의 어머니로 받아들여야 한다.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야. 민우는 아버지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버지, 그래도 한 번만 만나보세요. 소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편 소연도 어머니를 설득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엄마, 민우 오빠는 정말 착해요. 3년 동안 사귀면서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혜정은 설거지를 하면서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소연아, 세상에는 사랑만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 무슨 일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혜정의 손이 잠시 멈췄다. 나중에,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 일주일 후, 민우와 소연은 캠퍼스의 벤치에서 다시 만났다. 봄바람이 불어와 소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계속 이럴 수는 없어. 민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부모님들을 직접 만나게 해드리자. 정말? 소연이 놀란 듯 물었다. 응. 피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둘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있어. 그럼 방법이 있을 거야.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만약 정말 안 된다고 하시면? 민우는 소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래도 우리는 함께 할 거야. 부모님들이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 민우 오빠.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울지 마.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사랑할 뿐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집에서 부모에게 제안했다. 일주일 후 카페에서 만나자고. 20년 만에 서준호와 윤혜정이 다시 마주 앉게 될 자리였다. 부모들의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젊은 연인들은 희망을 품었지만 동시에 예감할 수 없는 폭풍 앞에 서 있었다. 토요일 오후 3시 대학가의 작은 카페 모닝글로리는 한산했다. 창가 4인용 테이블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서로 다른 시간에 도착했지만 이제 피할 수 없는 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준호는 윤혜정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20년 만에 보는 그녀는 많이 늙어 보였다. 머리카락에는 흰 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윤혜정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든 커피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20년 동안 언젠가는 마주쳐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자식들 때문에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그리고 아저씨.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알고 있다. 준호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혜정에게 향했다. 내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온 거 아니냐. 혜정이 몸을 움츠렸다. 준호 씨. 이제 와서 뭐라고 하려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20년 전에 했던 짓을 후회하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아버지. 민우가 놀라며 아버지를 말렸다. 여기서 왜 그러세요?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2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다. 김대호 형은 죽었어. 박민재 형은 다리를 잃었고. 그런데 당신은 편안하게 살면서 딸까지 대학에 보냈지. 준호의 손이 테이블을 쳤다. 그 서류들. 당신이 숨긴 그 서류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잃었어.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놀라며 이쪽을 바라보았다. 소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저씨, 무슨 말씀이세요?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아, 엄마가 정말 죄스러운 일을 했단다. 혜정 씨, 이제 와서 눈물로 해결되는 줄 알아. 준호가 비웃듯 말했다. 아니에요. 혜정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그게 변명이 돼? 준호가 소리쳤다. 변명이 아니에요. 혜정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날 관리부장이 저한테 말했어요. 내가 서류를 못 찾겠다고 하면 조용히 넘어갈 텐데 만약 그 서류가 나온다면 너부터 해고시킬 거다라고.
민우와 소연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혜정이 계속해서 고백했다. 저도 알았어요. 안전 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사고가 난 거라는 것도, 동료들이 억울하게 당한다는 것도. 하지만 저까지 해고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병원비, 어머니 약가, 태식이 등록금. 그래서 동료들을 팔아넘긴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니에요. 혜정이 울음을 터뜨렸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김대호 씨 부인이 회사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 박민재 씨가 목발 짚고 다니는 모습.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그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혜정의 오열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사신 거였군요. 소연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흐느꼈다. 엄마. 왜 그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준호는 혜정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동시에 그녀도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짜 가해자는 회사였고 그들 모두는 그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약자였을 뿐이었다. 그래도 준호가 힘없이 말했다. 그래도 당신 때문에 내 동료들이. 알아요. 혜정이 고개를 숙였다. 평생 죄 짓고 살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민우와 소연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정말 사랑해요. 아저씨와 엄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든 저희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냥 서로 사랑할 뿐이에요. 준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카페 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20년 된 분노와 새로운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흘러내리고 있었다. 봄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카페 밖으로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네 사람은 여전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혜정의 고백 이후 흐른 시간은 길고도 무거웠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20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혜정의 눈물과 고백은 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었다. 그녀도 그 역시 거대한 시스템의 피해자였을 뿐이었다. 준호 씨. 혜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평생 그날을 후회하며 살았어요.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됐어. 준호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이미 지난 일이야. 민우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준호는 아들과 소연을 번갈아 보았다. 두 젊은이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에서 20년 전 자신과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민우야. 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너희들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거냐? 네, 아버지. 정말로요. 소연 양도?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네. 민우 오빠 없으면 안 돼요. 준호는 오랫동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20년 전,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너희들은 다르다. 준호가 혜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세대의 상처를 너희들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어. 혜정이 고개를 들었다. 준호 씨, 나는 아직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대호 형과 민재 형을 생각하면 아직은 힘들어. 혜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해요. 저도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준호가 계속해서 말했다. 이 아이들은 죄가 없어. 그리고 어쩌면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현명할 수도 있어.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너희들이 결혼을 한다면 준호가 무겁게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 되어야 해.
완전히 용서하는 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노력해볼게.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아저씨, 감사해요. 혜정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고마워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는 쓰디쓸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3개월 후,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다. 민우는 검은 정장을, 소연은 소박하지만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준호는 첫 줄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자리에는 혜정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지만 예전 같은 적대감은 사라진 상태였다. 신부 아버지 역할을 맡은 태식이 소연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딸이 정말 예쁘네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혜정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답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민우와 소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부모 세대의 상처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예식이 끝난 후 준호와 혜정은 신혼부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사가 하나, 둘, 셋 하고 세는 동안 네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준호는 생각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어렵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노력해보자. 혜정은 생각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지만 적어도 딸은 행복하게 해주자. 민우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우리가 부모님들의 상처를 치유해드릴 수 있을까? 소연은 생각했다. 엄마와 아버지 준호, 이 두 분이 언젠가는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기를. 셔터가 눌렸다. 플래시가 터졌다. 네 사람의 모습이 영원히 기록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몇 년 후 준호는 가끔 혜정과 마주칠 때마다 예전보다는 편안한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미움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 세대가 이루지 못한 화해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었다.